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SH공사 사장과 임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괴문서 파문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안 그래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뉴스 라이브에서는 도시재생이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역을 살펴봅니다. 11월 8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5월부터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서울 중림동에 벌써부터 임대료 상승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광진구가 10년 이상 된 장기 채권을 소멸했습니다. 채무자 6명의 빚 6억 원이 탕감됐습니다. 오늘 새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용산구 일대에서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0년 서점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소설을 공연으로 꾸민 무대도 개최됩니다. 뉴스라이브 첫 소식, 도시재생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구 중림동 얘기인데요. 서울시가 서울로 7017과 맞닿아 있는 이곳에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 초기부터 벌써 임대료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임대료 상승, 이제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걸까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와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 만든 전시공간. 우리나라의 첫 복도식 주상복합 아파트인 성요셉 아파트 일대 모습입니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중림동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고 그 시작과 함께 성요셉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과 상인들은 시의 사업에 한숨을 내쉽니다. 사업 목적에 공감도 안 되고 임대료는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시가 사람이 누군가 마음이 확 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물품을 어떻게 많이 이렇게 갖다가 사람을 유치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가 뭐 쫙 뭐 이쁜 거리로 돼갖고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아니고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게. 벌어먹고 사람의 임대를 많이 달라 장사. 서울로 7017이 시작되는 곳과 만나는 중림로. 이곳 역시 시의 도시재생 계획에 포함된 곳으로 현재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상인들 역시 걱정 섞인 반응입니다. 서울로 7017이 기대만큼 방문객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서울시의 재생 사업까지 더해지면서 임대료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 임대료에 가게를 비운 몇몇 점포들도 눈에 띕니다. 상황이 이렇자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지만 임대료 상승 현상은 분명 일어나고 있는 만큼 건물주와 인근 상인들, 주민들이 함께하는 상생협의체 발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과 임차 상인들과 건물주 간의 그런 자구적 노력, 같이 이게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으로 유도를 해갈 것이고요. 하지만 이미 오른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비우는 점포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 사업을 시작하기 전 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동네가 개발되면 오르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임차 상인들이 밀려나는 현상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데 보다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걸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중구 중림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진 기자 서 있는 곳 뒤로 빈 점포가 보이는데 그곳 역시 임대료 상승으로 가게를 비우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이 서울로 7017과 가장 중림로에서 맞닿아 있는 곳이기도 하고 네. 또 골목 초입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도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서울로 7017의 개장과 함께 서울시의 도시 재생 사업까지 진행되면서 이곳 일대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생겼고 이 일대 점포들의 임대료 상승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해당 점포의 같은 경우에는 월 200만 원 정도 하던 임대료가 400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예. 즉 2배 가까이 임대료가 올랐고 결국 가게를 비우게 된 겁니다. 예. 사실 이 중림동 일대를 비롯해서 약현성단 뒤쪽으로 있는 성요셉 아파트 인근을 비롯해 이 중림동 일대 곳곳에서는 이렇게 임대료 상승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는 가게를 비우는 점포들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앞선 기사에서 보니까 서울시는 이 상황을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하지만 정작 임대료는 올라서 이렇게 빈 가게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서울시의 대책은 없는 겁니까? 네, 현재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네. 이곳을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곳에서는 주민 워크숍과 도시재생 사업 설명회 등 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건물주 그리고 임차 상인들 간의 이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 이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아직 없다는 거군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중림동의 사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여러 도시재생 사업의 사례에서도 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취재를 하면서 만난 한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사업이 이미 시작돼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또 이로 인해서 가게를 비우는 점포들이 생겨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야 이 현상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곳 중림동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네. 사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민관협의체 구성과 이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는 내용 등을 비롯해 예.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 등 이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책들을 사업 시작 전에 미리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점은 도시재생 사업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중구 중림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진기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원래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이 여유 있는 젠트리 계층에 유입되면서 이 도시가 고급화되는 걸 말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게 되네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곧 쫓겨남이라는 단어가 돼버린 것 같아 아쉽습니다. 서울 중림동 연결해봤습니다. 광진구가 10년 이상 된 장기 채권을 소각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기 채권으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리던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건데 소각식 덕분에 시민 6명이 지고 있던 빚 6억 원이 탕감됐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채권에 불이 붙고 이내 재가돼 사라집니다. 동시에 채무자들의 고통스럽던 오랜 빚도 사라졌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 채권을 소각해 서민들의 고통을 더는 부실채권 무상소각 사업입니다. 모두 6명의 시민이 약 6억 원의 빚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분들이 어려움을 지금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은혜를 아마 가지고 살 겁니다. 채권의 법정 소멸 시효는 10년. 하지만 대부업체 측이 빚 독촉 등의 이유로 가압류를 하는 탓에 채권은 소멸되지 않은 채 계속 연장되는 실정입니다. 광진구는 지역 내 대부업체 24곳에 장기 부실 채권을 조사했고 2개 업체로부터 5억 9천만 원의 채권을 무상으로 기부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경험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난감하고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저희들이 올 이 행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광진구는 지난해에도 지역 내 대부업체 3곳과 3억 9천만 원의 부실 채권을 소각해 27명의 빚을 탕감한 바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최초의 근대식 서점이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897년 중구 태평로에 첫 서점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동네 책방의 위기가 줄곧 회자되고 있는 요즘 지난 120년간의 서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고재옹 서포. 1987년 문을 연 서울의 첫 근대식 서점입니다. 120년 전 서점을 서포라 불렀고 서점 주인이었던 고재옹 씨의 이름을 딴 가게입니다. 이후 아들이 서점을 물려받으면서 이름은 회동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출판업도 함께했는데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광수의 무정 등이 대표작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청소년 잡지인 소년을 출간했던 신문관. 1908년 문을 연 이곳은 서점인 동시에 출판사와 인쇄소를 함께 운영하는 종합출판기업의 시초가 됐습니다. 이처럼 서점의 12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동네 서점 활성화를 위해 이번 주를 서울 서점 주간으로 정하고 마련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제 서점을 찾는 발걸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이제 지역 서점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서점인 대회와 서울 서점 주간을 또 만들어서 특별히 내가 가고 싶은 동네 서점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이 밖에도 서점 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서울도서관 1층 정문에서는 유명 소설을 연극과 뮤지컬 형식으로 풀어낸 공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또한 종로서적과 노원문고 등 중형 서점 5곳에서는 막차 시간까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11월 11일이 책장에 진열된 책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며 서점의 날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진입니다. 지난 7월경 통영을 떠나 한강으로 온 서울함이 안착한 곳은 바로 망원 한강공원입니다. 퇴역한 군함이 한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궁금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이곳에 조성 중인 서울 함상공원이 이달 말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서울 함상공원입니다. 한강 위에 떠 있는 대형 군함은 그 위용을 뽐내며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고 군함으로 연결되는 철제 다리를 놓고 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잠수함 내부를 관람하는 곳이자 함상공원의 안내 부스인 메인 건물 주변에는 나무데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퇴역한 1900톤급 호위함인 서울함입니다. 이곳 서울 함상공원에는 서울함을 비롯해 고속정인 참수리호와 잠수함인 돌고래호 등 3척이 오는 22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세 척의 내부는 기존 시설을 정리해 원형 그대로 남겨둔 상태며 갑판과 조타실 등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인 돌고래호의 경우 좁고 길게 늘어진 내부 특성을 직접 둘러볼 수도 있고 어뢰의 작동 방법이나 승무원들의 이동 방법도 확인할 수 있어 체험학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새 젊은 애들이, 큰 애들이 모르잖아요. 책에서만 받는 거니까 실제로 실물을 보잖아요. 그럼 좋죠. 하지만 공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분분합니다. 한강과 군함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세 척의 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함상공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꼬집습니다. 애들 교육상 남겨놓는 건지 이 공원을 이 시민 공원을 해놓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개장하면은 여기가 이제 무척 붐빌 텐데. 운동하러 왔는데 운동하면서 그냥 한번 보는 거고 그냥 운동에 관련된 게 들어왔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서울 함상공원은 9,952제곱미터의 부지에 해군 함정 체험관과 해양 활동, 세계의 군함 이야기 등을 테마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 110억 5천만 원에 매년 5억 원 안팎의 운영비가 들 전망이어서 지나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큰 배가 들어올 때 물때를 잘못 맞춰서 저게 섰었어요.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비용이라든가 했을 때 그 보는 효과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같다 이거지. 한강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안보 체험의 현장으로 양화진의 역사를 되살리는 곳으로 기획된 서울 함상공원. 1년 가까운 공사 끝에 오는 22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지, 예산 낭비의 사례로 남을지 오는 22일 이후 시민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심하게 찌그러진 차 주변에서 구조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차 안에 갇힌 운전자를 구해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일산으로 향하는 강변북로 용산 일대에서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0대 유모 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모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 씨가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은 하늘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서울 성북구 정릉에 위치한 사찰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사찰 건물 일부와 가재 도구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으로 불이 시작됐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서울 미래유산을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미래유산만 426곳에 달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4년을 되짚어보고 미래유산의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울 미래유산은 미래 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념물이나 장소를 선정하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모두 426건이 지정됐습니다. 미래유산이 매년 100건씩 선정되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지난 1일 미래유산의 보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미래유산의 보전 방향과 활용 방향, 지원 방향 등 모두 3가지. 보전 활용 방향으로 개인 소유가 많은 미래유산의 특성상 각각이 지닌 이야기를 풀어내 관람객과 소통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등록문화재와 그다음에 우수건축자산과의 차이점은 이용자 측면에 어떤 관점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원 방향으로는 방문객 수에 치중하는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미래유산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미래유산 지원 사업은 그 시간 동안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운영자가 공간의 정체성을 만들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또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일회성 사업이 되면 안 되며 공공기관도 미래유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이어졌습니다. 각 위원회에다가 미래유산의 현황과 향후 과제들,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냥 행정적인 망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를 바탕으로 다음 달 미래유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래유산 9건이 폐업하고 6건이 미래유산을 반납하는 등 위기를 맞은 미래유산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100년 후 미래유산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끊임없는 제도 보완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삼표산업 풍납동 공장이 이전 위기에 놓였습니다. 재판부가 풍납공장 이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국토교통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서정함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표레미콘 풍납공장이 이전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장 부지 강제 수용 문제를 두고 벌어진 국토부와의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장 부지를 수용함으로써 생기는 사익의 침해보다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익이 더욱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지난달 20일 발굴됐던 서쪽 성벽 유구도 이번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1월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 풍납토성 서쪽 성벽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부지 아래에 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낮다며 삼표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유구가 발견된 이후 있은 2심 판결에서는 부지 아래에 성벽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소송으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풍납토성 복원 사업도 다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풍납토성 복원 사업의 어떤 타당성과 필요성, 즉 이 사업이 공익 사업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이 사업을 공익 사업으로 인정받아서 이제 문화재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고요. 송파구는 이후 재개될 보상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삼표 측은 이번 소송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현재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네요. 네. 보통 그렇게 하니까 쓴 것 같습니다. 제 쪽에서는 확인하시는 건 아니고. 삼표 산업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적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풍납 공장의 이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새로운 교실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획일화된 교실을 창의적인 감성으로 리모델링한 일명 꿈을 담은 교실 20곳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발표 전날에는 서울시의 학교 안전사고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죠. 3년간 서울시 학교에서 안전사고로 학생 7명이 죽고 77명이 장애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매년 사고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건데 글쎄요,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창의성과 안전 둘 중에 꼭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당연히 안전을 고를 것 같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